예, 질문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필립스 커브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이어서 실시간 주문하지 않고요. 지난번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에 했던 것처럼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디죠? 예, 온라인 강의에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19일 강의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을 6월 9일에 보겠습니다. 한 주 정도 앞당겨서요. 사실 6월 9일이 무슨 날이냐면 석가탄신일에 휴강을 하게 되면 그걸 보강하는 날로 6월 9일을 이제 학교에서 지정을 했고요. 우리는 그냥 온라인 강의로 할 예정이니까 6월 9일은 뭐 별다른 일은 여러분들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9일에 기말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는 이제 6월 7일이 되겠죠. 6월 7일이 종강, 그다음에 기말 시험은 6월 9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적과 관련해서는 뭐 마지막 점수까지 다 나와봐야 제가 뭐 최종 레터 그레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을 텐데 뭐 중간 시험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 시험 30%만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여러분 그 중간 시험 결과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간 시험 점수가 만약 여러분의 최종 점수와 같다면 그러면 대략 미디언에 해당하는 점수, 미디언이 몇 점이었었죠? 미디언이 20점입니다. 그럼 이제 20점을 받은 학생이 13명이나 되기 때문에 21점부터는 만약에 이제 이 점수가 여러분의 최종 점수와 같다면 30점 만점에서 21점을 받으면 21점 이상을 받으면 뭐 A0 아니면 A 플러스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뭐 나중에 최종 점수를 환산하면 미디언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뭐 여하튼 20점 기준으로 미디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뭐 A나 A 플러스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점수가 낮은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점수는 더 이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점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서 10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출석 점수 같은 거 빼고 뭐 90점 만점이 되겠죠. 90점 만점인데 뭐 기말 시험 과제 다 합쳐서 예를 들면 뭐 한 20점 정도도 되지 않는다. 그럼 그런 학생은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채점과 그때 기분 상태에 따라서 F를 줄 수도 있고요. 그때 기분 상태에 따라서 뭐 D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또 똑같은 과목 두 번씩 들을 때도 있으니까요. 혹시 중간 시험 점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일정 관련해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남은 시간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한 3주 정도 오늘 제외하면 한 3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3주. 교수님, 네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강의 계획서 보면은 과제 3까지 있는 걸로 되어 네. 있는데, 네네. 과제 3의 일정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생각은 26일에 제가 어사인을 하고 시험 보는 날 제출하는 걸로 맞죠? 그러니까
26일에 제가 어사인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들한테 2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6월 9일에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제출하는 걸로 지금 할 생각이에요. 괜찮죠? 2주. 그래서 어차피 시험 범위랑 비슷하니까 그 두 번째 중간 시험처럼 지금 문제를 낼지 아니면 간단하게 여러분 뭐 공부하셨던 내용을 정리하라고 할지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팀 프로젝트는 내지 않을 겁니다. 각자 기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과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 과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과제는 이제 두 번째 과제 26일까지 제출하셔야 되고 제가 그럼 26일에 세 번째 과제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당일까지 하면 좀 웃기니까 시험 보기 전날까지 여러분 뭐 제출하시면 되고 과제가 어렵지 않으면 그냥 그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굳이 뭐 2주, 2주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과제를 일주일 이상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시간의 여유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네, 오늘은 이어서 필립스 커브의 이제 필립스 커브를 이용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부터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억해 보시면 expectation, 그러니까 예상 기대 인플레이션 텀을 다음 기회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텀을 우리가 어떤 특수한 형태의 적응적 기대 가설을 도입해서 지난 기회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같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있다가 또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필립스 커브를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공급 충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베타의 GDP 갭이 여기 있어야겠죠. 이제 편의상 GDP 갭은 현재 제로라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텀을 일부러 쓰지 않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물가 상승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서 총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발생하는 요인이 경기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거고 일단 코스트 푸시든 디맨드 풀이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타날 때 경기 상황과 무관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GDP 갭을 제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고요.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값으로 파지티브한 샥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라는 뜻은 보통 파지티브 샥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지티브 샥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지금 이게 파이 T-1 플러스 베타의 Y 햇 그 다음에 총 공급 충격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적응적 기대 가설을 따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면 T-1기와 T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의 변화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축은 베타의 GDP 갭, 그 다음에 공급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델타의 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축에 GDP 갭을 썼으니까 필립스 커브를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제 기울기가 베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충격이 없다면
총 공급 충격이 없다면 그럼 이제 이 점에 있어야 되겠죠. 제로 제로.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물가 상승률의 변화분은 GDP 갭에 반응할 것이고 총 공급 충격이에요. 최초의 총 공급 충격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세로축의 변수고 가로축의 변수가 될 테니까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지금 GDP 갭이 제로라고 했으니까 바로 점 A의 경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카노미가 점 A에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샥이 발생한다면, 그럼 이제 얘가 절편이 될 텐데, 절편이 0에서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세로축을 여기다 제가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세로축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세로축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절편이 제로였다가 총 공급 충격만큼 위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 파지티브 샥이 발생하게 되면 필립스 커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할 텐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원유 값이 상승하는 경우 이건 사실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충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필립스 커브가 상승하겠죠. 이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기업들이 일정 부분 원자재를 투입해서 생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원유가 될 수도 있고 원유와 관련된 제품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자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의사결정은 뭐냐면 뭐 재료값이 상승했으니까 즉각적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시간을 두고 물론 이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1차적으로 인상을 하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텐데 그 모습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GDP 갭이 0이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카노미는 A에서 점 B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위쪽으로 쉬프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총 공급 충격과 상관없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요.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상승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과열될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될 때는 필립스 커브 상에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될 때는 GDP 갭이 마이너스로 갈 테니까 GDP 갭입니다. 이 0이에요. 마이너스로 갈 테니까 그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사실 그걸 우리가 물론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뭐 우리가 총 공급 충격을 볼 필요는 없겠죠. 코스트 푸시를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띄어서 보고 싶은 거니까 분리해서 보고 싶으니까 이 경우에 총 공급 충격은 없고 필립스 커브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응적 기대 가설을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델타의 파이티는 베타의 GDP 갭과 같고요. 그 세로축의 변수가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 가로축의 변수가 GDP 갭이라고 한다면 필립스 커브는 이제 기울기가 베타인 직선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타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GDP 갭이 0보다 커진다는 것은 이제 경제가 과열된다는 뜻이고 이 점에서 GDP 갭이 0보다 커진다면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이제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GDP 갭이 0보다 커졌으니까 그럼 이제 물가 상승률은 전보다 상승하겠죠. 그래서 델타의 파이 t가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은 t-1기와 t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이 변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보다 크다는 것은 이걸 뜻하는 거니까요. t-1기보다 t-1기의 물가 상승률이 1%였다면 t기의 인플레이션율은 예를 들어서 뭐 1.5%로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렸던 그림입니다. 최초의 GDP 갭이 0이었을 때 이카노미는 점 A에 있을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일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파이 T, 파이 T-1.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이 일정한 상태였는데 GDP 갭이 0보다 커진다면 다시 말해서 경기가 과열되다면 기업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보다 더 많은 그 수요에 직면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을 가정해 본다면 기업들이 가격을 조금씩 인상하려고 할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고요. 뭐 KDI 영상 보고서는 과거에 왜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12장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대체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런 컨텐츠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 글로벌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제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두 가지 이슈가 다 있는 거죠. 이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기도 언제쯤 뭐 지금 뭐 저점을 찍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좀처럼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다 백신 문제죠.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갔고 이제 조금씩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상승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 제가 그려 본다면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립스 커브고요. 현재 사실 우리 리세션 상태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리세션 상태에 있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죠, 그렇죠? 리세션 상태에 있다가 지금 두 가지 충격이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GDP 갭이 이렇게 다시 0보다 커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동시에 필립스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면 사실 거시경제 분석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GDP 갭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금리 정책을 수행하게 될 것인가, 통화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어떠한 통화 정책 하에서 거시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 갈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사실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궁극적으로 거시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조정되어 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챕터에 가서 IS 커브와 이제 모니터리 팔러시 커브, MP 커브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다음에 필립스 커브까지 이제 다 12장에서 끝내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모형을 통해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봤던 걸 다 합쳐 놓은 거예요. 필립스 커브, MP 커브, IS 커브를 다 합쳐 놓은 게 바로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가지고 거시경제가 이제 어떻게 조정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수 있겠죠.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필립스 커브 자체의 어떤 변화, 곡선상에서의 변화가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고, 필립스 커브 자체의 변화가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필립스 커브를 이용해서 몇 가지 이제 과거에 우리 교과서에 나온
스토리들, 뭐 이그젬플들인데요.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대한 좀 의미도 제가 뭐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굉장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도 많고요. 그러니까 변명같이 들릴 수 있고 제가 잘 못한다는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변명이고.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 자체가 그 굉장히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모형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그 모형을 통해서 현실을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변명이지만. 그런 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또 고려해야 될 복잡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부수적인 그런 지식들이 필요해요. 뭐 노동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명해야 되고 자본시장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다 극복하더라도 결국은 제 역량의 한계 때문에 현실을 잘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뭐 그러한 변명 같은 변명이 이유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가능한 제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근데 또 조심스러운 게그 뭐 말로는 뭔들 못하겠어요. 뭐 이건 이래서 그런 거고 저건 저래서 그런 거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사실은 좀 더 겸손하고 정확하게 뭔가 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또 사실 있으니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폴 볼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79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Federal Reserve Bank라고 하고요. Federal Reserve Bank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Reserve Bank.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이제 번역하고요. FRB 의장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한국으로 표현하면 총재죠.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근데 이제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은행은 이제 한국은행 본점이 있고 지점이 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점 뭐 예를 들면 뭐 강릉 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가본 곳만 말씀을 드리면 광주 전남 본부라는 곳도 있고 부산 본부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천 본부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광역시마다 이제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점의 장이 있는데 지점의 장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국은행 조직에서 보면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은행 FRB 같은 경우에는 그 태생적으로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 시대에 미국 여러분 역사 대충 아시겠지만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개척 시대에 사실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그 땅을 찾아서 뭐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쫙 그 계속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생기고 타운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은행도 필요하고 자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은행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자금을 빌려주고 이제 이러면서 은행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문제는 은행들이 자꾸 이제 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을 했는데 은행이 망하면 예금을 못 찾게 되는 그런 이제 뱅크런 사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은행의 어떤 그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기구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요? 정확히 말하면 중앙은행의 기능은 아니고 그 최종 대부자라고 해서 이제 은행을 백업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던 어떤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화폐를 쓰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텍사스 같은 곳에서는 자기네 화폐를 따로 썼어요. 달러긴 달러인데 자기네 동네에서만 유통되는 또 화폐가 있고. 근데 그런 그 유동성을 관리하거나 또 금융 안정 장치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의 형태로
페더럴 리저브 뱅크 전신이죠. 그런 이제 기구들이 곳곳마다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텍사스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부 지역에도 또 하나 있고, 그냥 아무런 서로 그 링크는 없고, 그냥 각자 이렇게 금융 안정 기능과 어떤 유동성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구들이 하나씩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연방 국가가 되면서 각 그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일종의 중앙은행들이죠. 그렇죠. 중앙은행의 지점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페더럴 리저브 뱅크로 다시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한국은행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중앙은행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은 애초에 그냥 존재했던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제도화되면서 중앙은행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지점장들이에요. 각 지점에 이제 장들이 모여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 의장이 그 중에 이제 마더레이터가 바로 79년도에는 이제 폴 볼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에 1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크게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롯되는데 다음 이그젬플에서도 나오니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74년, 79년에 발생했던 두 번의 오일 샥,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까지 지속되어 왔던 지나친 루스한 통화 정책 때문이었다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왜 그랬었는지는 또 제가 두 번째 이그젬플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폴 볼커가 FRB 의장이 된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성공적인 정책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때 수행했던 정책을 우리가 긴축 통화 정책, 사실상 당시에는 이자율, 그러니까 금리 조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건 사실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통화량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 통화를 공급할 것인가, 뭐 통화를 흡수할 것인가 일종의 이제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을 이용을 해서 물가 상승률을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아마 학기말 끝날 때까지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시장 조작 정책. 이거 저는 사실 이게 좀 그냥 그래요. 예, 이 번역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영어로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고요. 그 영어 단어 중에 사실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군사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 단어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야구 경기 여러분 야구 좋아하실 텐데 야구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하면 first base, second base, third base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1루, 2루, 3루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일본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마루 할 때 루잖아요. 루. 그래서 1루가 네모나니까 이 네모난 마루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이제 1루, 2루, 3루로 번역을 한 건데 실제로는 베이스란 말이에요. 베이스. 기지예요. 첫 번째 기지, 두 번째 기지, 사실 세 번째 기지.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퍼레이션이 사실 이게 군사 작전이란 말이에요. 작전. 예. 오퍼레이션은 사실 작전이에요. 이걸 사실은 중앙은행이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좀 미션 비슷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조작, 오퍼레이셔널 조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도 포함이 되고 뭐 다양한 채권이 포함이 됩니다만 대체로 이제 통한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한증권.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증권이 있어요. 뭐 비슷합니다. 국채랑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법에 의해 시행할 수 있는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채를 사거나 팔거나 그러니까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채를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한증권이죠. 국채를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국채를 이제 매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유동성이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해 드린다면 국채가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고 얘가 이제 센트럴 뱅크고요. 이쪽에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파이낸셜 인스티튜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국채를 만약에 매입하면 국채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국채가 바깥으로 나가고 유동성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럼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긴축 통화 정책 혹은 타이트 머니터리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유동성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유동성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중앙은행의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준금이라고 하는 걸 예치를 하는데 그게 리저브예요, 리저브. 그러니까 시중은행, 상업은행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예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이제 몇 퍼센트를 반드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고객들이 시중은행에 찾아와서 대량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그걸 이제 백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이제 일부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근데 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시중은행의 모든 고객들이 동시에 가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는 전쟁이 벌어지거나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없고 어떤 특정 한두 은행에 갑작스럽게 예금 인출 사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모든 은행들이 일정 지준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면 그 지준금을 가지고 충분히 한두 곳의 은행들의 대량 인출 사태, 뱅크런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이 다 은행에 달려가는 게 뱅크런이죠. 뱅크런 사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채가 금융기관으로 나가지만 사실상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지준금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계정이 다 있는데 중앙은행 이제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자기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은행의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앙은행에 금액을 이렇게 예치를 해두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는가 혹은 유동성이 줄어드는가. 반대로 이제 국채를 국채를 사들인다면 반대로 국채를 매입을 하면 이제 국채가 이렇게 들어오고 반대로 이제 통화량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통한증권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채를 국채를 이제 매각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을 사실상 당시 시행했던 것이죠. 이제 현실의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맞춰서 다시 해석해 본다면 사실상 명목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정책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명목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게 이제 현실의 거시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국채를 매각한 것입니다. 그럼 국채를 매각했으면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가져가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통화량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개는 정확히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현재도 사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된 통화 정책의 수단은 이제 명목 금리를 그러니까 기준금리 혹은 정책금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ederal Funds Rate라고 하는데 연방 기금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명목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과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국채를 매각하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대체로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정책이다, 얻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에 따른 효과가 무엇일까? 우선 피처 이퀘이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IS 커브 생각해 보고 필립스 커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피처 방정식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중앙은행이 단기에 명목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명목 이자율의 상승은 실질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목 금리의 상승은 이제 실질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I를 끌어올리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거고요. 그러니까 IS 커브에서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높아진다면 투자가 위축될 거예요.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필립스 커브에서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필립스 커브에서 여기가 GDP 갭이고 여기가 인플레이션의 변화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 장기 균형 상태에서 제로에서요.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제 물가 상승률의 변화분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죠.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바로 디플레이션이고,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이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물가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한다고 했었는데 이 CPI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물가 상승률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그러다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 계속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언젠가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죠. 최초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율이 10% 상태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T-1기까지 물가 상승률이 10%였고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총공급 충격은 무시하고 자, 이게 바로 10%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Federal Funds Rate를 인상을 해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을 했고요. 그 피셔 이퀘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상승을 했고 IS 커브에 따라서 GDP 갭이 마이너스 2%가 됐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보시면 중앙은행이 IS 커브입니다.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상을 했고 그에 따라서 피셔 이퀘이션을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R''으로 상승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큼 GDP 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만큼 GDP 갭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통화정책, 그 다음에 IS 커브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필립스 커브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인하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하락하는 현상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노동과 자본, 투입 요소들이 이제 완전히 사용되는 상태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포텐셜 GDP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 실업자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 공장들의 가동률이 하락하거나, 혹은 어떤 공장들은 셧다운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GDP 갭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필립스 커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필립스 커브에서 연기의 인플레이션율이 10%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과 IS 커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GDP 갭이 마이너스 2%만큼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Y1 해시 1기에 연기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10%였고 1기의 GDP 갭이 마이너스 2%만큼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은 정확히 1%포인트 하락하겠죠.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1%포인트 물가 상승률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1기의 인플레이션율은 이제 필립스 커브로부터 9%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필립스 커브가 어디에서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필립스 커브는
가격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가격 조정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프라이스 세팅 이퀘이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격을 조정한 결과 경제 전체에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이 바로 필립스 커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스 세팅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모든 기업들이 독점적 경쟁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을 인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10%에서 1%포인트만큼 하락해서 일기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9%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 상에서 최초의 점 A에 있었어요.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의 증감이니까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제로가 0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액션도 일어나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렇다면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변하지 않겠죠. 10%로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점 A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명목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물가 조정이 신축적으로, 가격 조정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명목 이자율 1%포인트의 상승이 실질 이자율 1%포인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IS 커브를 따라서 투자가 줄어들 테니까 장기 수준보다 하락할 테니까 GDP가 하락하겠죠. 실제 GDP가 포텐셜 GDP 수준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만큼 GDP 갭이 발생한 거고요. 마이너스 2%만큼. 그렇게 되면 이제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겠죠. 정확히 이제 1%포인트만큼. 이 경우에는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제로가 정확히 마이너스 1%가 된다는 거죠. 이제 2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기에도 여전히 실질 이자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리세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GDP 갭은 여전히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GDP 갭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여전히 필립스 커브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1기의 인플레이션율은 앞서 9%라고 했고요. 이제 2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는 바로 요 일종의 앵커라고 제가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 이제 뭐죠? 닷 맞죠? 닷을 내리는 거죠. 돛은 올리는 거고 닷은 내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예. J자 모양의 닷을 내리는 게 맞죠. 돛이 이거고 그렇죠? 배에서 닷이 이거죠. 예. 이거예요, 이거 앵커. 예. 앵커가 되는 것이 이제 예전에는 바로 전기에는 10%였는데 이제 9%로 하락했습니다. 1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이 9%니까요. 여전히 그런데 2기에도 GDP 갭은 줄어들지 않고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 또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9%에서 1%포인트 하락한 8%가 되겠죠. 그래서 2기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8%가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출발해서 9%, 그다음에 이제 8%로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하락하는 메커니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리세션 상태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앞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피셔 이퀘이션에서 찾았었는데 명목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다시 말하면 파이티가 지금 10%, 9%, 8%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고 싶다면 중앙은행이 원래 이제 중앙은행의 졸린 목적은 한국은행법 제가
보여드렸지만 물가 안정이란 말이에요. 대다수의 중앙은행의 졸린 목적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게 고용이죠, 고용. 그래서 그 완전 고용의 달성과 사실 물가 안정이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고용보다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네,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가서 잠시 좀 정리를 하느라고 멈췄었어요.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은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게 됩니다. 명목 이자율은 높이고 인플레이션율은 점점점 떨어지니까 이 갭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면 명목 이자율을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은 계속해서 상승한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명목 이자율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 이자율은 사실상 상승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랑 상황이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설정을 해놓고 나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갭이 실질 이자율인데 실질 이자율은 점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중앙은행은 실질 이자율이 어느 정도가 되도록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명목 금리도 그것에 맞춰서 조금씩 정상화를 해야 되겠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명목 이자율도 쭉 이렇게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 이자율이 일정해지도록 금리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될 거예요. GDP 갭이 대략 뭐 2%, 마이너스 2% 정도로 유지가 되도록 명목 이자율 IT를 인플레이션율 하락과 비슷한 정도로 이제 인하해주면 실질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GDP 갭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복합적인 그 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한꺼번에 그냥 막 뒤섞이는 바람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중앙은행의 실수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60년대까지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60년대 이제 말부터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까지 10%를 상회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74년과 79년에 발생했던 오일 샥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중앙은행의 실수예요. 중앙은행이 필립스 커브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거시경제학의 엄청난 발전이 사실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성 하락.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인류가 위대하다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사실 인류는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유연한 환경에서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될 필요가 있겠죠. 뭐 막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도 좀 용납해주고. 두 번째 중앙은행의 실수인데요. 앞서 몇 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제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립스 커브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수하고 경기를 과열 양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사실 필립스 커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제 뭐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는 사실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계가 그러니까 상충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기에만 나타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당시에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이거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고요.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는 세로축의 변수가 인플레이션율이 아니라 명목 임금 상승률이었었어요.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명목 임금 상승률이나 뭐 인플레이션율이나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바꿔서 부르고요. 그다음에 가로축 변수는 실업률이었습니다.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에서요. 당시에는 이 이제 관계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원하면 이 사이에서 어느 점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틀렸습니다만 중앙은행이 어떤 점을 선택하고 싶었냐면 자연 실업률 수준이 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없고 완전 고용 상태, 그러니까 잠재 GDP를 달성하는 것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잠재 GDP 수준에서의 고용 수준, 또 그것에 대응하는 실업률 수준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쿤의 법칙에서 자연 실업률보다도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선택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을 막 더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높은 실업률을 감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필립스 커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장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 점을 중앙은행이 선택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업률을 가능한 낮추고 싶었던 거예요.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싶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중앙은행이 이 점을 선택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이 점을 선택을 했을 때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코노미가 이 점에 영원히 안착해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선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제 실업률 갭이 실제 실업률이죠. 실제 실업률 그래서 실제 실업률 마이너스 자연 실업률이 실업률 갭인데 그 UT 마이너스 U 바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실제 실업률이고 이게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 hat이라고 쓰고요. U hat은 이제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뺀 값인데 만약에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다면 실업률 갭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다면 이제 실업률 갭은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실업률 갭을 마이너스로 가져가고 싶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해야 된다. 는 것은 사실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필립스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곡선 자체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잖아요.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 수요 곡선 이동하고 공급 곡선 이동하는 것처럼 거시경제에서도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일 수도 있고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하여튼 당시에 돌아가서요. 당시에 이제 FRB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뭐 재무부 사람들이라든가 Ministry of Finance죠. 이 사람들은 다수의 이제 케인지언 매크로를 추종하던 사람들, 케인지언 방식의 매크로를 좀 믿고 있었던 추종하던 사람들은 이제 필립스 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하게 되면 경제가 그 점에서 상당 기간 장기에 걸쳐서 그 지점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간단하게 뉴 케인지안 필립스 커브에서부터 출발해서 오쿤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 앞서 하던 얘기랑 조금 떨어져서 별개로 필립스 커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뭐 여기에서 출발해도 상관없고요. 혹은 제가 이삿짐 센터에 대한 이그젬플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제가 도출하지는 않았죠. 도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필립스 커브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GDP 갭과 실업률 갭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둘 사이의 관계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GDP 갭 대신에 여기에 실업률 갭을 쓸 수 있고 부호를 다르게 써주면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오쿤의 법칙을 이렇게 대입해서 다시 한번 쓴다면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은 필립스 컵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어떤 계수가 되겠죠. 코이피션트의 실업률 갭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쿤의 법칙을 대입한 필립스 커브라고 할 수 있고 혹은 뉴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기호를 이렇게 쓰면 너무 불편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뭐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뜻을 이 텀을 그냥 편하게 파이의 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필립스 커브가 되는 거죠. 파이 기대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something의 실업률 갭.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필립스 커브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요. 여기죠. 네. 지금 우리가 표현했던 필립스 커브는 이런 형태고요.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갭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여기가 실업률 갭 그리고 여기 0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을 약간 왼쪽에 쓴 거예요. 여기가 파이 t. 앞서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표현할 때는 델타의 파이 t를 썼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파이 t를 쓰겠습니다. 그 필립스 커브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일단 0을 여기다 써보죠. 네,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필립스 커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실업률 갭이 제로라고 하면 얘가 제로라고 하면 그러면 파이 t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GDP 갭이 0이라고 죄송합니다. 실업률 갭이 0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업률 갭이 0이면 T기의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기대와 같아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실업률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물가 상승률은 상승할 거예요. 이렇게 갈 것이고 반대로 실업률 갭이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그럼 이게 마이너스니까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필립스 커브와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앙은행의 실수와 관련해서 마치 중앙은행이 어떤 점을 선택한 것과 같냐면 이제 이 점을 선택한 것과 같아요. 실업률 갭을 마이너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실업률 수준을 가능한 낮추기 위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한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7%라고 6%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실업률 뭐 4%, 자연 실업률 수준이 한 6%라고 한번 해보죠. 6, 7% 수준이고 실업률을 4%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6%의 인플레이션율을 감수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앙은행이 이 점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확장적 통화 정책과 같은 정책을 수행을 해야 돼요. 금리를 낮춘다든가 오늘날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금리를 낮춘다든가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유동성 팽창 정책이라든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수행할 거예요.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실제로 한국은행이 수행했던 일련의 이제 정책과 비슷한 것이죠. 확장적 통화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달라질까?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질까? 사실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장기에 이 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필립스 커브로 돌아가 보면 현재 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 것은 실업률 갭뿐만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민간 부문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들이 뭐라고 예상하는가에 의해서 현재의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갭이 제로라고 0%라고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4%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이제 감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민간 부분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실업률을 가능한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6%의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약간의 정보의 시차는 존재할지 몰라요. 뭐 몇 개월, 몇 분기 정도의 정보의 시차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한 6개월, 반년 정도 지나면 웬만하면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뭐 다 민간 부분에서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이 6%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4%였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6%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필립스 커브에서 이 절편이 4%가 아니라 이제 6%가 되겠죠. 그렇죠? 절편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필립스 커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중앙은행이 의도했던 점은 이 점인데 이 점은 사실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점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점이에요. 이 필립스 커브가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제는 최초에 여기 있던 이카노미는 이제 어디로 이동해 갈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동해 가겠죠. 이렇게 이동해 갈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어디로든 이동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으로 다시 이동해 가는 거죠. 혹은 이 점으로 이동해 간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동한 새로운 필립스 곡선상의 한 점으로 이동해 갈 거예요. 여기 어딘가로 이동해 가겠죠.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극단적인 형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시했던 점 A가 있고 뭐 점 B 이쪽이 어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극단적인 상황이 점 A라고 볼 수 있는데 점 A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 부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 조정이 되어 버렸어요. 4%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6%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해 가고 극단적인 상황에선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실업률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점 A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확장적 통화 정책의 결과 실업률은 떨어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실업률은 이전 수준 회복.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만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파이만 상승한 거예요. 극단적인 형태의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기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무효화시켜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경우겠죠. 그렇죠?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애초에 의도했던 만큼 뭐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만 더 높은 상황이 초래가 될 거예요. 점 B로 가면 뭐가 더 안 좋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점 B의 어느 점으로 여기로 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 점으로 갔다는 것은 정부는 계속해서 6%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7%.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민간 부분에서 기업과 가게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7%로. 이런 식의 일종의 스파이럴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용돌이 같은 스파이럴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을 상승하고 계속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겠다고 하는 어떤 정책 시그널을 중앙은행이 주기 시작하면 실물 부분의 영향은 사실상 없어지고 결국은 물가 상승률로 다 전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로버트 루카스라고 하는 시카고 경제학자가 그 합리적 기대 이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합리적 기대 이론입니다. 민간 부분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즉각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사실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 기대 이론의 뭐 몇 가지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케인즈의 매크로는 이제 여기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런 합리적 기대 이론을 장착한 새로운 케인즈 이론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뉴 케인지언 매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 필립스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애초에 의도했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실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고 물가 상승률만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뭐 제가 다른 경우도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럼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실업률을 낮춰보겠다고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 조정이 돼서 필립스 커브는 또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전히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게 되면 또 물가 상승률로 또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대 조정에 의해서 언젠가는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해 가겠죠. 시간만 많이 걸리고 물가 상승률만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생산성, 오늘 이거 끝내려고 했었는데 못 끝냈습니다. 생산성의 하락인데요. 이제 실제 GDP가 포텐셜 GDP를 하회해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포텐셜 GDP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데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 가다가 이 이게 트렌드죠. 그렇죠? 포텐셜 GDP, 트렌드 밑으로 이렇게 GDP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트렌드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액추얼 GDP가 트렌드 밑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를 그 시점에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이게 트렌드가 하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트렌드는 일정했는데 단순히 이제 실제 GDP가 트렌드 밑으로 떨어진 것인지 시간이 조금 지나야 이걸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이게 트렌드 자체가 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잠재 GDP가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포텐셜 GDP가 하락해서 실제 GDP가 하락한 것이라면 그러면 GDP 갭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렌드 GDP가 하락했습니다. 포텐셜 GDP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GDP가 하락한 트렌드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다면 그럼 이 경우에는 GDP 갭이 제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을 마치
트렌드는 변하지 않았는데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중앙은행이라든가 혹은 뭐 거시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건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두고 보고 만약에 리세션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면 그러면 대체로 트렌드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충격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면. 그런데 충격의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은데 이게 트렌드가 하락한 것인지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실상 중앙은행이나 정책 당국이 경제 정책을 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약간 신중론자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뭔가 이렇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민간보다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스마트한 사람도 정부에 들어가는 순간 스마트해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들어가면 조금 이상해진다든가 중앙은행에서 나오면 다시 총명함을 되찾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네. 당시 이제 70년대에 나타난 실제 GDP의 하락, 액추얼 GDP가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게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더니 포텐셜 GDP가 하락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뭐 이 그림은 조금 반대 케이스,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포텐셜 GDP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 GDP는 오히려 포텐셜 GDP보다 이렇게 높은 경우죠. 이건 GDP 갭이 오히려 플러스인 경우예요. 트렌드 GDP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게 트렌드 GDP가 잠재 GDP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건 당연히 GDP 갭이 마이너스라고 읽겠죠. 트렌드보다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사실은 트렌드는 더 많이 하락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혹은 이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든가, 혹은 뭐 중앙은행과 별개로 뭐 정부는 재정 당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거시경제에 뭔가 뭔가 좀 이상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석가탄신일에 석가탄신일은 실시간 주문 없고요. 영상 녹화해서 제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